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최근 아베 내각은 2차 집권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최악의 지지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17일 아베 총리가 갑작스럽게 장시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에 일본 정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말기인 2007년 9월에도 궤양성 대장염 악화의 이유로 1년 만에 사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일본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여기에 지난 4일에는 일본 주간지 플래시에서 아베 총리의 토혈에 대해 보도하면서 건강 이상설에 기름을 부었죠. 현재 2차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총리의 사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총리는 사흘간의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수척한 모습과 목소리가 갈라지며 컨디션 난조임을 보였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에서는 총리가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한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 제대로 설명하라고 요구했죠. 한편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아소다로 부총리에게 총리 대행을 맡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일본의 상황이 어떻길래 한 나라의 총리가 이렇게까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베 총리는 다가오는 24일이면 통산 재임 일수 2799일을 기록하며 외삼촌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를 제치고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총리직 수행기간도 자민당 총재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1년 정도만 남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아직 정치적 수건인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뿐더러 코로나19의 어설픈 대응으로 국정 지지율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베 총리에게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의 최대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가 되어 아베 자신이 총리직에서 내려온 뒤 자신의 여러 비리 의혹 때문에 구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본 정치권에선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경선을 치르지 않은 채 후임자에게 정권을 물려주고자 건강 이상설을 흘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그나마 아베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스가 관방장관도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과 아베노마스크 비리 사건,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가케 학원 스캔들과 같은 촌탁과 국가예산 횡령 등의 비리로 인한 악영향 등으로 아베와 손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베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은 도쿄올림픽이 성대하게 마무리될 시기였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또 돈을 뿌리던 아베노믹스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17일 마지막 기자회견 이후 국회가 휴회에 돌입하자마자 49일간 매스컴 앞에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9일 만에 참석한 원포기생자 영영식에서 그갈픈 추도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지명만 제외하고 똑같았습니다. 여기에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기자단 질문응답은 단 4분 만에 끝나버렸죠. 오죽하면 총리 도망가는 겁니까? 라는 기자의 모욕적인 말에도 아베는 무시하며 끝끝내 도주했는데요. 아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일본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중환자와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가 끝나기 무섭게 사상 최대의 폭염으로 열사병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열사병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열사병과 코로나 환자의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열사병인지 코로나인지 모른 채 쓰러져가는 일본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의 현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극우 방송에서조차 출연진이 일본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며 차라리 한국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공화국에서 벗어나질 못해 확진자가 나오면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보건소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팩스로 신고서를 보냅니다.
또 담당 직원들은 31개 관할보건소에 전화로 19개 항목을 재확인하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한나절이 지나 통계를 집계하고 발표하기까지는 일주일이나 걸려 의료 현장에서 혼선만 키우는 셈이죠. 중증 환자와 퇴원 환자 수 등 경과 파악에는 더욱 깜깜이어서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이 감염 데이터 분석을 못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라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부처 간 시스템이 달라 정부 합동 코로나19 대책 화상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일본은 5년 내 세계 최첨단 정보기술 국가가 되겠다라며 이재펜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현재 일본의 전자정보 순위는 14위로 2위인 한국보다 12계단이나 아래에 있습니다. 일본의 아날로그 대응 방식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발전하지 못하는 후진성을 보여준 셈이죠. 그리고 이제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런 일본이 한심하다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빠지자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던 기업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미래성장 동력이라 평가받아야 하는 벤처기업들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일본 최대 기업인 소프트뱅크마저 일본의 스타트 기업들을 외면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 특히 관광업을 부흥시키려고 고투 캠페인을 고수해왔지만 결국 방역과 경제 모두 실패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시국에 술집과 가라오케 등 2차, 3차 옮겨다니는 일본의 유흥문화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유발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방역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의료 전문가들은 일본 의료 붕괴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었음에도 일본 정부와 국민들 모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응급 환자를 옮기는 긴급 상황에 구급차가 지나가는데도 양보를 하지 않아 일본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있었고 여차저차해서 병원에 도착해도 이제는 병실이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선생의 말씀은 지금의 일본 상황과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나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와 현실을 외면한 채 우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얘기한 것을 일본 언론은 자신들을 압박한 것이라며 혐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심 있는 일본 지식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의 혐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발전하지 못하고 특히나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것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자신들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이죠. 심지어 지금 일본에게는 제2의 패전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무라야마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원로들조차 일본의 발전이 없는 이유는 과거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군국주의자들을 처벌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6개월 만에 국산품으로 대체했고 이를 시작으로 소부장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적극 육성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 기업을 포함해 해외 많은 기업들도 한국으로 들어와 소부장 산업의 국제허브로서 자리매김했죠. 또 일본에서 비웃었던 불매운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면서 일본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노재팬 운동은 현대판 독립운동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스마트폰, 올레드 패널, 조선업 등 7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넘버원 품목의 수가 일본과 공동 3위에 랭크돼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을 점점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레드와 조선업은 일본이 완전히 몰락해 한국을 아예 따라잡을 수가 없죠.
또 한국은 일본과 달리 정부와 국민, 기업들 모두 힘을 합쳐 글로벌 공급망으로서 또 첨단 산업 세계 공장으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하면서 IT부터 제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할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일본이 따라올 수 없고 전문가들은 군사력마저도 일본을 압도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쇠퇴하는 일본은 절대 한국과 경쟁할 수 없다. 여러분도 이제 한국이 경제력과 국력을 더욱 키워 미래 시장을 선도하면서 일본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적 요충지로 꼽히며 스마트폰을 생산해오던 베트남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대신하여 인도가 급부상하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몽을 향한 행보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는 대대적인 투자 지원책을 연이어 꺼내들며 삼성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에서는 인도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생산 연계 인텐시브 승인 기업을 발표했는데요. 전자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인 생산 연계 인텐시브는 인도 정부와 약정한 설비 투자, 연구개발, 기술 이전 등 사업적 제휴와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향후 5년에 걸쳐 매출액 증가분의 4%에서 6%에 해당하는 인텐시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텐시브 규모는 총 55억 달러로 우리 돈 6조 원이 넘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 중에서도 삼성에 대한 투자 지원을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에서 발표한 승인 기업은 총 16개 휴대전화 제조 부품업체로 이 가운데 글로벌 기업은 애플 관련 협력 업체와 삼성전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국경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화웨이, 샤오미 등의 업체들은 신청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우엔 수원푹 총리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에게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면 세금 좀 깎아주겠다며 투자 지원을 요청했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큰 메리트도 없고 정부 한마디에 입국 금지시켜버리고 그렇다고 인프라 구축조차 개뿔 제대로 갖춰놓은 것도 없으니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경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베트남과는 달리 인도 정부의 러브콜에는 신속하게 발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향후 5년 동안 약 400억 달러, 45조 원 규모로 스마트폰을 확대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중점적으로 생산해오던 삼성의 스마트폰 거점이 인도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베트남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사실 인도에 대한 삼성의 투자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에도 인도 노이다 공장에 7억 달러, 약 8천억 원을 투자해 생산량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노이다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약 1억대로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스마트폰 총 생산량이 약 3억 2천만 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해 생산량의 약 30%를 인도의 노이다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스마트폰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 인도 내 공장 증설을 의미합니다. 전체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하거나 다른 지역 생산기지를 인도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나 삼성 내부적으로도 친일 국가 베트남보다는 인도가 삼성과의 궁합이 더 맞지 않겠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세금 좀 깎아주겠다며 반도체 공장을 세워달라는 베트남 정부에 비해 인도 정부에서는 규모 총 55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규모의 인텐시브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는 기존의 어느 국가에서 실행한 경제정책보다 파격적인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막말로 6조 원이면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 만들고 있는 R&D 센터에
2,650억 원이 들었는데 이런 생산 인프라를 20개도 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도 노이다 공장에 약 8천억 원이 들었으니 영국 개발센터고 공장이고 모두 만들고도 남을 만한 금액입니다. 당연히 이온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더 이상 베트남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로 옮겨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삼성의 경쟁 상대인 애플에서도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아이폰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대거 옮길 전망입니다. 이미 쌀콤, 팩카트로는 인도로 근거지를 이동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인도 남부에서 운영 중인 애플 아이폰 공장을 확장하는데 향후 3년간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장 시기나 구체적인 이전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인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애플 또한 향후 5년간 아이폰 생산량의 5분의 1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인도 정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생산기지의 인도행과 함께 삼성전자의 인도 내 스마트폰 생산 확대 계획이 알려지면서 베트남은 노심초사, 망연자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스마트폰 연간 생산량은 1억 6천만 대 규모입니다. 삼성의 연간 휴대전화 생산량의 절반을 넘습니다. 생산량만큼 삼성전자가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데요. 2019년 베트남 국내 총생산이 약 305조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비중은 GDP의 약 20%에 달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수도 약 16만 명에 이를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은 특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삼성이 사회주의 경제의 정보 제공 폐쇄성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대해 뼈저리게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를 통해 반항 감정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 사업가가 철수하고 있고 그 결과 한인타운의 건물 가격과 임대료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베트남과 달리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고 다양한 인텐시브를 제공하고 있어 인도는 삼성전자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인도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방팔방 논밭밖에 없어서 첨단 미래 산업 인프라 구축이 개뿔도 안 돼 있는 베트남과는 달리 인도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AI 전문가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용이합니다. 따라서 삼성 입장에서는 인도가 최첨단 스마트폰과 전자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인도는 삼성의 생산 거점이 될 전망인데요. 이미 지난 6월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건설 계획이 전해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대 8,085억 원을 투자해 프라데시아주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이 가동 목표인데요. 삼성 SDI는 스마트폰 배터리,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로 이미 삼성과 인도의 미래 동반자 전략은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에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조업에서 설비 자동화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중 갈등까지 지속되면서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펴고 있는 인도 정부로서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는 모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젊은 층 일자리 창출을 겨냥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에 적용됐던 법인세율을 종전 25%, 30%에서 15%로 낮추고 인텐시브 및 소득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도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수 시장의 성장성도 매력 포인트인데요. 유엔은
현재 13억 8,400만 명인 인도 정부가 2027년에는 중국의 14억 4천만 명을 추월해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비중도 2040년까지 꾸준히 높아져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실제로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지난해 연말 2029년 인도 GDP가 일본을 추월하며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인도 경제 성장 배경 및 코로나19 이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도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내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대체 생산 기지로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향후 10년 내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공략 대상인 통신 시장의 전망이 한층 밝다는 점에서 베트남을 하루빨리 벗어나 인도로 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모디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디지털 인디아에 힘입어 인도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솔루션스는 현재 인도의 휴대폰 가입자 12억 명 수준을 넘어 2028년 인도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4억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인도의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을 제외한 피처폰이 아직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처폰 사용자들이 삼성의 최첨단 휴대폰을 맛보게 된다면 결국에 스마트폰으로 전환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인도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부정부패 완화의 수단으로 현금 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결제를 강조하고 있고 홍채인식 등을 통한 금융거래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인구 비율이 높은 젊은 층에서는 기능이 많은 스마트폰을 사려는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인도는 몇 남지 않은 스마트폰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가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도 정부가 5G 상용화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5G 장비 관련 투자가 보다 공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중국 화웨이와 5G 장비 경쟁을 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 가입자가 12억 명이나 있는 인도 시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인도의 5G 상용화의 주축이 되고 스마트폰 시장까지 점령하게 된다면 인도는 삼성의 미래를 함께하게 될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베트남에서 총리가 세금 쥐똥만큼 깎아주면서 반도체 공장 지어달라고 했는데 삼성이 시큰둥한 이유가 있었네요. 인도에서는 오히려 돈을 쥐어주면서 14억 인구 시장을 공략해달라며 나서고 있는데 어느 누가 미쳤다고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답니까? 하노이 R&D 센터야 뭐 결정된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인도에 생산 거점 만들고 5G망도 구축하고 스마트폰도 많이 팔아서 인텐시브 6조 원 삼성에서 싹 다 따왔으면 좋겠네요. 모디 총리가 참 수완이 좋으십니다. 사실 중국이랑 분쟁이 격화되면서 자칫하면 인도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었는데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을 끌어들이면서 갑자기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베트남 분들 울고불고 해봤자 늦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국인들 무시하랬어요? 홍군형 제대로 나봐야 아 한국 때문에 먹고 살았구나, 한국 때문에 축구도 우승해봤구나 정신 차리지. 하노이에 일본 중소기업청 만든 거기 사무실에서 게이단렌 가입한 베트남 기업들로 일본이랑 잘해보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